전체 조선 사람들의 심장마다에 김일성 장군님의 존함을 간직하고 있는 이 나라 금수강산이 일제놈들은 반드시 망하고 우리는 꼭 승리할 것이오. 이 말은 권영벽 동지가 조국의 산천을 바라보며 한 말이다. 권영벽 동지는 혁명투쟁에 나선 그날부터 자기의 생을 마치는 순간까지 조국과 사령관 동지께 무한히 충직하였다. 이 글을 쓴 항일혁명 투사 황금옥 동지는 나의 어머니이다. 그리고 이 회상기의 주인공 권영벽 동지는 나의 아버지이다. 투사들이 피 흘린 그때로부터 세월은 흘러 어느덧 4세대에 이르고 있다. 내 나이 이젠 90이 넘었지만 아버지에 대한 추억은 날이 갈수록 생생해진다. 나는 죽지 않는다. 죽지 않을 것이야. 죽지 않을 것이야.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나라 이룬 민족의 남은 생에 아버지의 불굴의 생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그의 아들로서 혁명의 이세로서 나의 마지막 임무라고 생각한다. 인내성 있게 묶어 세워서 그 이후 투사가 바로 나의 어머니 황정연입니다. 분명 우리가 여기서 만나는 것은 아들이 전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 거의 한 세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지나간 시대를 돌이켜보고 그 시대 인간들을 다시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후손들이며 과연 무엇을 계승해야 하는가, 이에 대해서 다시금 되새겨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아들이 못 이겨하는 아버지는 누구인가? 그 아버지의 불굴의 생은 과연 어떠했는가? 권영벽, 김창만, 창우, 수남이라고도 함. 1909년 9월 21일 생. 번적, 함경북도 경성군. 조국 해방을 5달 앞둔 1945년 3월 10일 서울 서대문 형무소 독감방에는 이날 교시형을 당하게 돼 있는 한 수인이 있었습니다. 추억이 없다면 영원한 노래를 남기는 인생의 귀중함을 다 알 수 없고, 계승이 없다면 피로써 이 땅을 걸군 위대한 전통도 빛날 수 없습니다. 자, 조선중앙방송위원회 방송국 창작단에서는 권영벽 동지를 원형으로 한 방송국을 창작했습니다. 여보, 가지 말아요. 당신이 없으면 난 어떻게 살아요? 여보, 좀 가겠으면 날 데려가 주세요. 여보. 난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 사람이니 이 세상에 없는 사람으로 치고 기다리지 마오. 여보! 이자 그 장면이 그 권영벽 동지가 혁명의 길에 처음 나설 때, 그때 그 이야기가 아닙니까? 예.
바로 그렇게 혁명의 길에 나서서 희생될 때까지 다시는 아내와 만나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아내와 헤어져서 투쟁의 길에 나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권영벽 동지가 한 말, 아내에게 남긴 말은 정말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난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 사람이니 이 세상에 없는 사람으로 치고 기다리지 마. 이렇게 말했는데 정말 혁명을 위해서 깡그리 자기의 한 몸을 바칠 각오를 가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는 이 혁명의 길이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누구도 기약할 수 없구려. 난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 사람이니 이 세상에 없는 사람으로 치고 기다리지 마오. 권영벽 동지는 신념이 강한 불굴의 투사였습니다. 권영벽 동지의 신념의 그 한 생을 이 무대라는 제한된 공간 속에서 다 보여준다는 것이 정말 힘든 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영벽 동지의 그 성장 발전 과정을 집약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5개의 장면을 형상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면이 이사 보신 바와 같이 아내와 리드라는 장면. 그래, 그럼 자네 두 번째 장면이 아무 방도도 없이 우리 오삼시 폭동 장면. 폭동회로 선동했나? 우리한테 지와 수건밖에 차려지게 또 없어요. 나쁜 짓은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는 어쨌든 그리고 외람돼 사법기장을 찾아가는 장면. 경기하기 전날 밤 아버지가 내 앞에 또 세운동신을 촉거리는 게 아니라 옥중에서 도둑질을 하다가 잡혀 들어온 그 잡범인을 교양하는 장면. 그게 다 사실입니까? 예, 철저히 사실이 기초한 내용들입니다. 그 5번째 마지막 장면이 최후의 장면입니다. 권영벽 동지는 국빈한 그 빈농의 가정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못 살아서 아버지가 자, 여기서는 일제놈들의 등살에 돈은 못 살겠다. 그러니 가자. 그래서 두만강을 건너서 동만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 어디 가나 정말 그 비참한 처지에서는 결코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나라 잃은 백성 상갓집 개만도 못하단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권영벽 동지에 대한 온 가족의 기대가 컸는데 특히 아버지의 관심은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 이렇게 고생을 하는 속에서도 둘째 하나만은 공부시켜보자고 화전을 뚜지고 남의 집 일을 해주면서 월사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 권영벽 동지가 학교에 가는 날이었는데 아버지가 그 권영벽 동지를 학교에 들여보내면서 손에 월사금을 쥐어줬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아버지의 손이 정말 그 나무 둥골처럼 얼마나 그 꽉꽉하고 또 험상궂게 토갈라졌는지 권영벽 동지는 울었습니다. 야, 정말 이렇게 힘든 속에서도 아버지가 날 공부시키느나 이런 생각에 이를 악물고 이어가게 공부했습니다. 그 복명 학교를 졸업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마련해준 돈을 가지고 명정에 있는 대성중학교에 입학하였는데 그때 그의 나이는 20살이었습니다. 권영벽 동지는 5.30 폭동을 겪고 나서야 올바른領도사, 올바른 지도사상이 없이는 조국이 독립될 수 없구나 하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서 이혼하게! 이걸로 폭동이 일어날 땐 당장이라도 이 간도 땅에 공동 소비에트 정부가 쓰는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꼴인가? 갑수 장세 원통하구나. 유글씨, 모든 지주 자본가들을 타도하라고 먹이 시도로 미쳤건만 우리한테 지와 수건밖에 차려지게 또 없어요. 그래,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잡혀주세요. 예, 영병 씨. 영영이 어떻게 해야 저 악기 같은 외놈들한테서 조선 사람의 핏값을 받아내겠는지 정말 모르겠어. 모르겠다고? 그래, 그럼 자네 아무 방도도 없이 우리 복동해로 선동했나? 방도 대답해보게. 에이씨, 여기 왜 이러나? 진정하게. 왜 이러세요? 진정하세요. 이렇게 해서라도 외놈들한테서 핏값을 받아야겠네. 오케이. 그래. 조선 사람 모두가 달라붙어서 외놈 한두 놈씩만 쳐다내도 조선이 독립될 수 있지 않을까? 자네 그 칼 한 장으로 대포와 땅크를 가진 외놈들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나? 뭐? 그건 무모한 짓이야. 난 그런 무모한 싸움에 끼우지 않겠네. 안 끼우겠단 말이야. 아니, 이번에 저 하늘에 해는 떠 있건 칠칠야밤처럼 한치 앞도 보이지 않고 세상 천지 길은 많건만 2천만 조선동포가 나갈 길은 과연 어디 있는가?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리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입술을 담은 하늘아 들아, 내 마음에는 내 혼자 온 것 같지를 않구나. 네가 끌었느냐 누가 부르더냐 답답해라 말을 해다오. 조선혁명박물관 자료실에서 오랫동안 사업해온 로원주 선생은 권영벽 동지의 투쟁 자료들에 대한 깊은 파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여러 번 만난 적이 있는데 지금 권영벽 동지에 대한 방송극을 만드는 창작가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1932년 4월 25일 안도현 소사하에서는 반일인민 유격대가 창건됐습니다. 정렬한 대원은 불과 100여 명. 하나 앞으로 일제의 100만 대군을 때려부시고 조국 광복을 안아올 반일 항전의 새싹 우리의 천무장대오. 천무장대오로 세형의 투사들이 집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민족의 태양 어버이 수령님의 도리에 신념의 성세를 이루고 줄기찬 항일무장 투쟁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식민지 노예의 불행과 고통을 안고서는 살래야 살 수 없었던 이 땅의 젊은이들. 이 영광의 대오에 반일의 곡에 물타는 권영벽 동지가 뛰어드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로원주 선생은 우리 혁명의 개척기에 뚜렷한 자욱을 남긴 투사들의 생애를 도서 영생하는 삶에 담았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신념의 강자 권영벽 동지도 있습니다. 주체 24, 1935년 여영구 유곡교의 봄이었다.
산가들의 새싹이 움켜나고 산과들의 새싹이 움터나고 얼어붙었던 땅꼬죽이 훈풍에 부풀어 오른다. 그 봄은 대자연만이 아닌 유격부 사람들의 마음에도 유다른 감흥을 안겨주었다. 그게 바로 내가 권영복 동지에 대해서 쓴 글의 첫 대목입니다. 내가 왜 그렇게 썼는가? 그때가 바로 권영복 동지에게 있어서 인생이 조난점이었습니다. 1935년 봄 위대한 스님께서 여영구 유역구에서 단기 강습을 조직했습니다. 권영복 동지는 삼두만 인민유역구 인민회장으로서 이 강습에 참가했습니다. 위대한 스님께서는 단기 강습에서 강의를 하셨습니다. 조선인민혁명은 현실태, 반일용량의 단결 문제, 그 다음에 반민생단 투쟁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어찌나 하나하나 명백하게 밝혀주는지 권영복 동지는 마치도 높은 용말에 올라선 같은 감을 느꼈습니다. 자기보다 나이가 3살이나 아래인 위대한 스님께서 어찌면 저리도 조선혁명의 진로, 조선인민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는지 완전히 매혹되었습니다. 권영복 동지는 조선인민혁명의 독립연대에 입대했습니다. 권영복 동지의 소대장을 오중읍 동지가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오중읍 동지의 그 스님교 싸움의 정신 이것을 따라 배우면서 권영복 동지는 첫 걸음을 뗐습니다. 그러다가 위대한 스님이 부르심을 받고 백두산으로 가게 됐습니다. 위대한 스님 품에 안겨서 활동한 지는 6달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기간에 권영복 동지는 위대한 스님 품속에서 사단 선전과장, 조직과장의 중임을 받고 위대한 스님의 사상가로선을 해설 선전하고 그 관철을 시한 다음에 온 넋을 다 바쳤습니다. 위대한 스님께서는 장백 혁명화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제일 먼저 권영복 동지를 생각하셨습니다. 김일성은 우수분자 권창욱, 권영벽, 권창욱 등 수많은 공산당원들을 정치공작원으로 임명하여 장백현과 국내 각지에 파견하였다. 그리하여 인민전선의理論에 기초하여 계급, 성별, 연령, 직위, 당파, 종교 등에 관계없이 군중들을 쟁취하여 반일민전선의 결성을 준비하였다. 1937년 2월 우리는 권영벽을 비롯한 여러 명의 지하공작원들과 함께 횡산미령에서 모임을 가지고 장백현당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이 회의의 결정에 따라 권영벽은 현당 책임자의 직무를 정식으로 맡게 되었다. 현당 부책임자로는 리재순이 추천되었다. 회의에서는 또한 산하의 구당과 당 소조들을 확대할 데 대하여 결정하였다. 나는 이날 권영벽에게 사업 범위를 넓혀 당 조직 건설과 조국광복회 조직 건설을 국내 깊이로 확대할 데 대하여 강조하고 참군 희망자들을 혁명군에 추천해 보내는 문제, 적기관 복무자들을 쟁취하여 조직에 받아들이는 문제, 조직성원들의 힘으로 군사종찰을 진행하는 문제 등 장백현당 앞에 나선 여러 가지 과업을 제기하였다. 그 후 나는 인차 그를 적부에 파견하였다. 권영벽이 적구로 내려갈 때 우리는 그에게 황남순을 방조자로 붙여주었다. 황남순 동지는 지하조직 경험이 많은 여성이었습니다. 15살 때 속인구 지장거리라는 마을에서 지하 공작을 한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때 황남순 동지는 적의 죽으라고 락인을 받던 사람들까지 다 인내성 있게 묶어 세워서 지하조직 성원으로 반일 분여의 회원으로까지 되게 했습니다. 황남순 동지는 권영벽 동지하고 함께 지하 활동을 하다가 권영벽 동지하고 같이 적들에게 체포되게 되었습니다. 그때 20살이었습니다. 해방 후에 황남순 동지는 수령님 품에서 여성 당일꾼으로 자라났으며 당과 국가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평양시 보통강구역 신원동에서는 황금옥 동지의 딸이 살고 있습니다.
그는 자주 어머니가 남긴 자필 회상글과 자료들을 보면서 어머니의 청춘 시절을 추억하곤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황남순 동지의 딸 오춘일 어머니도 참가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 어머니를 만나보겠습니다. 권영벽 동지와 함께 장백지구에서 지하공장을 한 당시 20살의 꽃나이 그 이후 투사가 바로 나의 어머니 황정윤입니다. 황남수는 어머니의 아명입니다. 예. 그리고 어머니에게는 황구목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황구목. 예. 예. 그 이름은 사령관 동지로부터 권영벽 동지와 함께 부부로 위장하고 장백지구에 공장 나갈 때 권영벽 동지가 어머니에게 이제부터 이름을 황구목이라고 하자 해서 네. 가진 이름입니다. 예. 1937년 음력으로 정월 초하루 이날 사령관 동지께서 권영벽 동지를 방조하면서 장백지구에 나가서 지하 공작 임무를 수행할 때 대한 새로운 과업을 주시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머니는 그때 머리를 쪽지고 권영벽 동지와 함께 공작지로 군할로 떠났습니다. 네. 권영벽 동지와 함께 어머니는 사령부 밀영을 떠나서 20도구 신흥촌 리재순 동지 집에서 하룻밤 먹고 그다음 17도구 왕가골로 갔습니다. 네. 왕가골에는 지하공작 성원들이 이미 새 부부를 위해서 마련한 집과 최경화 동지가 붙이던 보리밭 한 떼기도 떼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그날 저녁 권영벽 동지는 집에 들어서서 창가림을 꼭꼭 다 맞고 어머니에게 당부한 말이 있습니다. 네. 김일성 장군님께서 계시는 사령부는 우리 조선인민이 광복을 일으켜올 우리 인민의 심장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팔과 다리가 돼서 그의 이 명령을 무조건 관철해야 하며 그 일을 목숨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거,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머니와 권영벽 동지는 그때부터 광범한 군중을 적광 목회 조직망에 망라시키기 위한 투쟁을 벌였습니다. 권영벽, 황남순 동지들이 공작지에 쉽게 발을 붙일 수 있은 데는 조국광복회 성원인 최경화 동지의 노력이 적지 않았습니다. 최경화 동지는 권영벽 동지의 공작선과 연계를 가지고 17도구 당지부 조직부 책임자로 활동했는데 후에 유격대에 입대해서 마당고 밀영에서 발간한 대내 주간 신문인 종소리의 주필로도 사업했습니다. 그는 그때 벌써 어버이 수령님을 빨치산 호랑이로 김대장으로 칭송하는 그림도 창작했는데 그게 바로 빨치산 호랑이 이 작품입니다. 백병전해로 부르는 김대장 호령소리 한 놈도 남기지 말라. 길지 않은 이 글에 어버이 수령님을 민족의 영웅으로 떠받던 최경화 동지의 절대적인 숭배심이 그대로 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경화 동지가 희생됐을 때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너무도 애석하시어 밤새워 추도사를 쓰셨다는 얘기가 우리 항일무장 투쟁사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최경화 동지가 바로 나의 친아버지입니다. 조직에서 공작상 편의를 위해서 나를 권영벽, 황남순 동지들의 아들로 위장해서 보내줬던 것입니다. 하루는 아버지께서 안에서 큰아버지가 오는데 인사를 잘하고 말 잘 들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며칠 후에 권영벽 아버님께서 오셨습니다. 큰아버님은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제부터는 큰아버지라고 부르지 말고 아버님이라고 하라. 알았니? 아버지가 있는데 어떻게 큰아버지 그런가? 이제부터 양아버지야.
이 뒤에 이사를 오는데 이제 거기서 같이 생활해야 돼. 권영벽 선사님은 참 좀 근엄하고 점잖게 합니다. 내가 아들이지만 야 준기라 이런 야 준기라 하던 분은 절대 그런 게 없었고 말이 적으면서도 웃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주 인상은 다정하고 진중하습니다. 그 자체 황금옥 동지는 조금 활동적이던데 황금옥 동지는 아주 파란 아주 처녀 같은 분인데 아주 품위가 있는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그렇게 하라. 이렇게 해서 제가 황금옥 어머님하고 권영벽 동지 집에서 같이 있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나이 7살에서 8살 넘을 때인데 집에 있으면서 생활할 때 신혼부부라고 하는데 황금옥 어머니는 정적간에서 자고 그리고 권영벽 아버님께서는 웃방에서 잤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죠. 어째 같이 자지 않는가? 그러고 물어보면 안 돼. 알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물어도 보지 않고 의심도 하지 않고. 그런데 나의 기억에 의하면 아버지는 중태기에 호밀 하나 넣고 꼭두 새벽에 떠났다가 밤늦게 돌아오곤 했습니다. 어떤 땐 며칠 만에야 돌아오곤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바로 지하공작 활동을 본격적으로 벌이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예, 권영벽 동지는 키가 160cm 정도의 그 몸이 최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는 좀 키가 큰 편입니다. 그리고 권영벽 동지가 평상시 말을 천천히 했다고 하는데 난 좀 말이 빠른 측면입니다. 내가 이번에 권영벽 동지에 대한 자료를 많이 연구하면서 한 가지 놀랍게 생각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28살 너무나도 젊은 나이에 동서 600리, 남북 600리의 광활한 지하 조직망을 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들이 권영벽 동지를 체포했을 당시 적들 자체도 경악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네들이 그렇게 상엄한 경계망을 펼치고 있는 속에서 이런 조밀한 지하 조직망이 살아서 움직였다는 이 사실 자체가 적들을 크게 놀렸다고 합니다. 이 정치 공작원은 장백현의 조국 광복회 구회, 지회, 분조를 결성하고 생산 유격대를 조직하는 한편 만주국 군대 및 경찰 내부의 선을 뻗쳐 이들을 획득하여 당 또는 조국 광복회 등에 가입시키고 정치 공작을 성과적으로 벌려 나갈 것을 꾀하였던 것이다. 1937년 여름에 있은 일인데 반절구에 있는 조선인 사법계장이 일본 지도관 놈한테 죽도록 매를 맞고 쓰러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온화한 조직성원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된 권영벽 동지는 바로 이 기회에 이자를 조직의 편으로 흡수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 위험한 길을 떠났습니다. 권영벽 동지 못 갑니다. 권영벽 동지 장백현 경찰서 사업계장이 비록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는 어쨌든 외놈들의 신임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건 모함입니다. 동무들, 사령관 농제 우도대로 이 장백당의 우리의 조직을 누리자면 반드시 적들의 통치기간 안에 우리의 통보선이 꼭 필요하단 말이오. 정가에 한다면 제가 갑시다. 권영벽 동지는 김일성 장군님께서 파견하신 우리 장백현 지하조직 책임자가 아닙니까? 예, 가지 마십시오. 생명이 위험합니다. 생명, 안전. 난 자주 아버지 생각을 하곤 합니다. 내가 복명학교에 다닐 때인데 하루는 단원학교와 축구 경기를 하게 되었죠. 난 그때 학교 선수였습니다. 권영벽 동지가 축구 선수였단 말입니까? 예. 그런데 글쎄 이 운동신이 다 해져서 어디 뛸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난 아버지에게 경기에 안 나가겠다고 막 떼를 썼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경기하기 전날 밤 아버지가 내 앞에 새 운동신을 조건해 놓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아버지는 나에게 새 운동신을 사주자고 자기의 피를 파셨어. 난 그런 아버지의 임종도 시신도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외놈들은 내 눈앞에서 아버지의 시신을 깡그리 불태웠습니다. 지금도 그 불길 속에서 아버지가 날 봐 부르는 것만 같소. 둘째야, 둘째야. 이렇게 웅얼이진 원한이 가슴에 끓고 있었지만 올바른 투쟁의 길을 몰라 헤맬 때 장군님께서 나에게 앞길을 밝혀주셨고 또 이끌어주셨고 오늘은 이렇게 이 장백당을 통째로 맡겨주셨습니다. 장군님의 이 믿음을 생각하면 아무리 뛰어도 힘들지 모르겠고 또 내 생명도 아깝지 않습니다. 남습니다. 권영벽 동지는 과연 어떤 사람이기에 스스로 사선의 고비를 택했고 그 길에서 두려움을 몰랐는가? 과연 어디서 지혜와 열정이 솟아 사령관 농식께서 주신 그 어떤 과업도 무조건 훌륭히 수행하는 그런 담력과 배짱을 가질 수 있었는가? 태양이 안겨주신 크나큰 믿음,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항일혁명 투사들이 목숨과도 바꿀 수 없고 죽어서도 떠날 수 없는 신념의 고향이었고 생의 뿌리였습니다. 난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 사람 기다리지 마오. 사이로문학 창작단의 작가 전흥식 선생은 해산 사건을 소재로 한 장편 소설을 창작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여러 번 만나서 얘기도 나눠봤는데 해산 사건에 대해서 세부들까지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많은 젊은 투사들이 희생됐습니다.
그들이 그 대다수가 20대, 30대의 그 가슴에 피가 펄펄 끓는 이런 열혈 청년들이었습니다. 이러한 희생 사건이 처음에는 별치도 않은 자그마한 일에서 발단됐습니다. 이 당시 그 조광복회 장백현 조직에서는 이 갑산을 비롯한 이 북부 조선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철도 부설 공사장들이 공사원들을 여러 명 파견했습니다. 이 공사장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여온 인부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교양해서 묶어 세우는 것이 공사원들의 기본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인차 놈들한테 그 단서가 잡혀서 그 체포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해산 사건의 발단입니다. 여기서 단서를 잡은 놈들이 그걸 파고들면서 하다가 이제 1937년 10월 초에 이르러서는 그 국경일 때 모든 경찰 영역을 총 집중해가지고 그 불의 이제 대규모적인 검거 선풍을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돼서 권영벽 동지, 그다음에 그 리재선 동지, 그다음에 그 성진 동지라든가 천도교 박인진 도장을 비롯한 이 여러 명의 정치공작원들과 수많은 조직성원들이 체포되었습니다. 그때로부터 2차, 3차에 걸치는 대검거 선풍을 일으키다가 1938년 9월 국내에서 박달 동지를 비롯한 조선민족해방동맹 지도 성원들이 체포되는 것으로서 일단락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장백과 갑산, 그다음에 삼수, 풍산을 비롯한 이 한경남도 여러 지역에서 무려 2,000명이나 되는 이런 그 조직성원들이 체포되는 가슴 아픈 일이 생겨났습니다. 예, 그때 권영벽 동지가 체포될 때 당시 나이가 28살이고 그 공작상 아내인 황구목, 본명이 황정열 동지가 아닙니까? 이 황정열 동지도 함께 체포됐는데, 그럼 그 권영벽 동지가 체포될 때 이야기를 그 양아들의 회상을 통해서 좀 보기로 합시다. 하루는 새벽에 자동차 소리가 나더니 한 새벽 서너 시 됐어요. 새까만데 와가닥 경찰들이 검은 모습이 소리 왔더니 나라. 그래서 둘이 나와서 붙잡혀서 거기 그 경방단 운동장에 있는데 거기 떠가니까 장작개비 샘 재다 놓고 불 피우고 있더라고요. 거기 모두 사람들 하나 둘씩 다 붙잡혀 나왔습니다. 저쪽에 이쪽 불에 그놈의 아버지가 뚝 나와서 포승 났는데 포승을 여기를 매는 게 아니라 여기를 이렇게 매고 허리를 매고 그 끼는 또 다른 사람한테 다 또 해서 이렇게 연결했더라만. 그래 여유 있죠. 그래서 아버님 그것도 코를 흔들면 내가 같이 한 이불 속에서 자고 나한테 다 개내일이 떠서 줬는데 그 정이란 게 아주 뜨거웠다. 우리 집에서야 그런 거 바라지도 못한 게고. 그래서 그 아버지에 대해서 전해주고 한국말 또 바보 해서 누르고도 배고프고 어디를 갈 때면 도도 요거 먹어라 없어도 이렇게 하고 그리고 불은 이렇게 따다단 추우면 요것도 열라 하고 이렇게 전했는데 동자 무슨 말씀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우쭐싸하던 그러니까 그 간도이라는 게 가슴에 서늘한다. 그래서 자동차에 그가 와서 다 태웠습니다. 근데 어디로 가는 거야? 이거 야단이 아니에요. 다 보승을 매다니까 사람들이 한 2, 3m 하나씩 올라갔는데 다 매서 올라가는데 조금 있다가 그거 나와서 이 손을 흔들면 그래서 아버님 소리 듣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 얘기를 해요. 무슨 어떤 얘기. 그리고 조금 웃습니다. 야, 그래서 가자 하니까 그 가슴이 저리고 어떻게 서울분들이 눈물이 다 맞아요. 그때 웃던 아버지의 모습이 80년 남아 지나간 오늘에도 왜 그렇게 생생합니까? 전흥식 선생은 해산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파죽지세로 확산되는 중일전쟁의 회오리 속에 많은 사람들이 일제의 강대성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해산 사건이 발생하였다. 해산 사건은 진짜 혁명가와 가짜 혁명가를 낱낱이 판별하였다.
진짜와 가짜, 이것을 가르는 기준은 바로 신념이다. 그 신념은 단순히 정치적 리념의 반영이 아니라 진실한 인간들만이 지니고 있는 순결한 의리와 양심의 산물이었다. 우리 작가들은 자그마한 하나의 세월을 통해서도 엉근 하나의 소설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1937년 그 음력설 직후에 권영벽 동지가 이제 적후에 나가게 됐는데, 이때 이들을 떠나보내시는 수령님 마음은 대단히 무거웠습니다. 정과망들에게 밀정들에게 이제 그물처럼 이제 늘어놓은 이런 살벌한 속으로 이제 권영벽 동지를 보내서야 하는데, 이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헤어지기 전에 푸짐한 식사라도 한 끼 좀 대접해 보냈으면 좀 마음 편하겠는데, 그럴 형편도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 밀령인의 식량이 다 떨어져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음력설 세라고 이제 지향계인민들이 보낸 원어물자 속에 있던 감자엿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스님께서는 그 감자엿을 하나하나 까서 권영벽 동지를 비롯한 일행한테 지어주셨습니다. 이 감자엿을 받아든 권영벽 동지는 그때 정말 진수성찬을 받아는 것보다 더 큰 감동과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그런가? 그 감자엿 속에서 우리 혁명전사들 끝없이 사랑하고 아끼시는 위대한 스님님이 뜨거운 혁명적 동지와 순수한 의리심이 비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더니 권영벽 동지도 그 감자엿을 들면서 정말 아무리 살벌한 모진 굶주림도 함께 이겨내시고 사선의 고비도 함께 헤쳐가시는 우리 수령님의 그 뜨거운 동지애의 세계가 항일혁명 투사들이 죽음보다 더한 고난과 시련도 견뎌내며 수령님을 따라 끝까지 가게 한 신념의 원천이었습니다. 권영벽 동지, 죽음이 두려웠던 적은 없었습니까? 두려웠던 때도 있었습니다. 내 한 목숨 죽는 것은 각오한 바이고 두렵지 않았지만 사령관 동지의 품을 떠난다는 것이 정말 못 견디게 절통했습니다. 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생에 사령관 동지의 뜻을 받들어 무엇을 더 할 것인가? 모든 것을 부인하라. 놈들은 조직의 내막을 모르고 있다. 권영벽 동지의 이 말은 벽과 벽을 통해서 모든 동지들에게 전달됐습니다. 그는 최후의 순간까지 조직을 구원하고 동지들을 구원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이재순 동지에게 권영벽 동지로부터 백글 쪽지가 날아왔습니다. 거기에는 모든 것을 나에게 밀 것,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는 회답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일심동체. 권영벽, 이재순 동지들의 이러한 투쟁에 의해서 박인진, 리주익 동지를 비롯한 많은 애국자들이 재판정으로 끌려나가기 전에 유치장에서 풀려나갔고, 신흥촌 당조직 책임자였던 김병철, 리주관 동지들을 비롯한 많은 동지들이 극형을 면했으며 많은 조직들이 고스란히 생존해서 조국 해방의 날까지 투쟁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비좁고 답답한 함흥감옥 독감방 속의 수인 번호 110번. 그 후에는 서울 서대문 형무소 독감방의 수인. 그는 권영벽 동지였습니다. 셋, 넷,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여보, 사상본 말이 그렇게 매일 아침 운동을 해서 신선이라도 되려? 뭐? 신선? 여보, 당신 그 말 한마디만은 잘했어. 뭐요? 얼써 난 신선이 되자는 거야. 그것도 백두산 신선. 뭐? 백두산 신선? 그런데 지금 당신이야 교수대 올가미가 기다리고 있지 않소? 그래, 당신은 정말 하는 게 무섭지 않소? 무섭소. 당신처럼 자기만을 위해 살았다면 그 죽음이 얼마나 두렵겠어. 뭐요? 하지만 난 지금 정말 행복하오. 육체는 죽지만 미래와 함께 영원히 살기 때문이오. 미래? 생각해봐. 김일성 장군님을 모시고 해방된 내조국 땅에서 조선 사람 모두가 행복하게 살 그날을 말이오. 김일성 장군님을요? 그렇소. 얼마나 아름다운 미래가 우리를 마주오고 있어. 그 속엔 나도 있고 또 당신도 있어. 저도요? 그럼. 그럼 하나 물읍시다. 나 같은 놈도 당신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어? 될 수 있고 말고. 예? 선생님. 자, 그럼 우리 함께 운동을 하기요. 아니, 운동은 왜? 백두산 신선이 돼야 될 게 아닌가? 예, 좋습니다. 자, 날 따라하오. 하나, 둘, 셋, 넷, 체포되어 해산경찰서에 구금되었던 권영벽 동지는 7달 만인 1938년 5월 100여 명의 동지들과 함께 함흥 감옥으로 이송됐습니다. 해산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첫 공판은 그들이 함흥 감옥에 온 지 3년 만인 1941년 5월에 진행됐습니다. 여기서 적들은 권영벽 동지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여기에 당시 1차 공판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1941년 5월 해산사건 판결서, 함흥지방법원. 피고인 권영벽이 국채 변형 및 사유재산제도 부인을 목적한 결사에 가입하여 그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것은 개정치안유지법 제1조 이므로 서정형 중 사정을 선택하여 피고인 권영벽을 사형에 처하게 한다. 이 악독한 일제강도놈들아, 너희들이 우리를 사용한다고 해서 우리 혁명이 멈춰설 줄 아느냐? 조선혁명 만세! 자기 조국과 인민을 위해서 싸운 우리들에게 무슨 죄가 있는가? 만약 우리에게 사형을 온도할 죄가 있다면 난 묻고 싶다. 남의 나라를 강점하고 무고한 인민들을 살려가고 가슴 악착한 짓을 다했으며 모든 재물을 강탈한 죄행에 대해서는 어떤 판결을 내려야 한가? (1943년 8월부터) 서울 서대문 형무소에 이송된 투사동지들에 대한
서울 복심법원 공판이 시작되었습니다. 5달에 걸치는 공판 끝에 12월 28일에 최종 판결이 있었습니다. 권영벽을 교수형에 처한다. 나는 죽지 않을 것이다. 나의 육체는 숨이 져도 나의 리상, 나의 꿈, 나의 투쟁은 동지들의 리상, 동지들의 꿈, 동지들의 투쟁 속에 이어지고 반드시 이룩될 것이다. 나는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1945년 3월 10일) 조국 광복을 불과 5달 앞둔 이날, 권영벽 동지는 최후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전체 조선인민이 피탁에 갈망하던 독립재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그는 쇠살창 안에서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권영벽 선생, 우린 당신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어. 오늘이 바로 우리 일본 황군의 육군전이요. 당신이 이성적인 선택을 한다면 우린 명절을 보다 의의 있게 살 것이고 당신은 목숨을 건질 것이요. 그래, 어떻소? 당신이 잘못 살아왔다는 한마디, 그 한마디면 돼요. 일본 황군의 육군절은 파시즘의 수치의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오. 당신들의 날에 투사의 신념을 기념으로 주겠소. 벌써 우리 대일본 제국은 지금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어. 불언간 당신이 그리던 조국 해방의 날은 올 거야. 그러나 거기엔 권영벽, 당신은 없어. 살아서 해방이지 죽은 다음에 그게 무슨 필요가 있겠어? 에? 바로 그 땅에서 내 아들이, 우리 후대들이 행복하게 살 거야. 난 당신의 그 신념에 대해서 감탄하게 돼요. 마지막 소원이 없어? 소원이 아니라 내 당신에게 부탁을 하나 하겠어. 나한테? 그게 뭐요? 무슨 말이야? 그거 가능하면 당신이 죽지 말고 좀 더 오래 사시오. 뭐요? 난 당신이 오래 살아서 내가 믿고 바라던 모든 것이 현실로 꼽혀나는 것을 꼭 당신의 눈으로 보게 하고 싶소. 권영벽 동지, 최후의 이 순간
동지는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보, 당신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가는 것이 가슴에 걸리오. 복룡이가 보고 싶구만. 아버지의 얼굴을 못 보고 자란 그 애가 단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 하고 불러주면 얼마나 좋겠어. 아들애를 단 한 번만이라도 알아볼 수만 있다면. 동지들, 내가 걸은 길을 내 아들이 이어가게 해달라. 내가 걸은 길을 내 아들이 이어가게 해달라. 내가 걸은 길을 내 아들이 이어가게 해달라. (1950년 7월 16일) 이날 오버이 수령님께서는 서울에 나가시어 대전을 해방하기 위한 중요한 작전 회의를 지도하셨습니다. 오후 회의를 뒤로 미루신 우리 수령님께서 전선사령부 성원들의 강경한 반대도 물리치시고 기어이 가신 곳이 있었습니다. 서울에 처음으로 가보는 나로서는 다녀보고 싶은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었다. 그러나 나는 다른 것은 다 제쳐놓고 서대문 형무소부터 찾아갔다. 나의 친지들과 전우들 중에는 그 형무소와 피맺힌 인연을 맺은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인민군 용사들은 이 도시 입성하자마자 땅크로 형무소의 대문을 짚으시고 수인들을 해방시키었다. 서대문 형무소는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이 땅에서 저지른 죄악과 범행의 수치스러운 대명사였다. 바로 악명 높은 이 형무소에서 권영뷰, 리재순, 리동골, 지태환을 비롯하여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과감히 저항에 나섰던 조선민족의 우수한 아들딸들이 귀중한 생명을 잃고 한 줌의 흙으로 되었다. 형군 삼촌 역시 마포 형무소에서 옥사하였다. 나는 산에서 싸울 때 나라가 해방되면 서울에 가서 그들의 묘지라도 찾아보리라고 생각하였다. 배말도 없는 무덤들은 찾을 길이 바위 없었지만 그들의 피와 숨결이 어려있는 형무소의 지붕과 담벼락만이라도 보니 한결 마음이 가라앉았다. 해방이 되어
5년 세월이 흘렀지만 옛 전우들의 조의 방문조차 받아볼 수 없었던 동지들의 명령 앞에서 나는 오래 참아왔던 눈물을 걷잡지 못하였다. 나는 이 세상에 아들 하나를 남기고 간다. 나한테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아들이 자라서 아버지가 하던 일을 계속해달라는 것이다. 권영벽은 서대문 형무소에서 전우들에게 이런 부탁을 남겼다. 형무소를 돌아보고 거리에 나서니 그 말이 새삼스럽게 정소리처럼 머리를 울리는 것이었다. 그것은 권영벽과 같이 한 생을 가볍게 산 혁명가들만이 남길 수 있는 고귀한 말이었다. 나는 지금도 이따금씩 그 말을 상기하곤 한다. 오늘 이 무대에는 권영벽 동지의 손주 권영철 동지도 참가했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 그를 만나보겠습니다. 조선인민의 군관 권영철입니다. 권영벽 동지가 동지들에게 맡기고 간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바로 저희 아버지입니다. 네. 오보이 수련이가 항일의 여성용 김종숙 어머니께서 투사들을 보내시어 저희 아버지를 찾아주셨습니다. 네. 이 사진이 바로 망경대 혁명학원 시절 저희 아버지입니다. 해마다 할아버지가 희생된 날이 오면 아버지는 우리 자식들을 데리고 할아버지 묘소를 찾곤 하였는데 마지막으로 묘소를 찾을 때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위대한 수령님을 처음으로 만났던 그때를 자주 회상하곤 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수령님께서 계시는 집무실에 들어갔을 때 수령님께서는 권영벽이 아들이 왔다고 반가워하시면서 이렇게 만나니 아버지와 신통이 같다고, 아버지는 혁명을 위해서 충실히 일한 훌륭한 혁명가라고 하시면서 할아버지가 남긴 이 굴에 대해서 회고하셨습니다. 나를 낳은 것은 어머니이고 혁명 투쟁에서 나를 가르쳐주고 이끌어준 사령관 동지는 나의 스승이며 어버이시다. 나는 일편단심 사령관 동지께 충성 다하리라. 나의 아버지는 그 후에 할아버지처럼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 충성 다할 것을 맹세하면서 이 글을 망경대 혁명학원 때 찍은 그 사진 뒤에 적어 놓았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묘소를 마지막으로 찾아줄 때 아버지는 할아버지에게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여기서 만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오보이 수림이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아버지를 비롯해서 투사 동지들을 주작봉이 높은 언덕에 세워주십니다. 우리 거기서 다시 만납시다. 아버지, 우리는 수령님이 품속에서 다시 만났고 땅이 품속에서 영원히 헤어지지 않습니다.
동지들, 내가 걸은 길을 내 아들이 이어가게 해달라. 내놈 한두 놈씩만 처단해도 조선이 지금도 그 불길 속에서 아버지가 날 봐. 이 장백 땅을 통째로 맡겨주소서. 사령관 동지, 얼마나 아름다운 미래가 우리를 마주오고 있어. 바로 그 땅에서 내 아들이, 우리 후대들이 행복하게 살 거야. 단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 하고 불러줘. 김일성 장군 만세! 이재순 동지. 예. 후대들이 우리를 보러 왔습니다. 권영벽 동지, 저기 권영벽 동지 손자도 보이는군요. 예. 감옥에서 우리가 그려보던 후손들, 우리의 미래이군요. 동무들, 슬퍼하지 마시오. 눈물을 고두시오. 우리는 동무들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들이 흘린 피에 동무들의 붉은 피가 더해져 위대한 내 조국의 심장은 영원히 뜨거운 피로 고동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령관 동지의 뜻을 받들고 전체 조선인민의 영혼을 실현해주기 위하여 걷고 있어. 나에게 지금 눈이 없다. 그러나 혁명의 승리가 먼다. 저국이 해방되는 날까지 굳세게 싸워주십시오. 조국이여, 나는 그대를 자랑한다. 공산주의, 이것은 바로 세계의 청춘이다. 조국의 광명한 미래를 키워내는 요람이다. 김일성 장군님께서 계시는 사령부는 조선혁명의 심장이요, 우리 인민의 영혼을 실현하려면 이 심장을 목숨으로 보이해야 하오. (10대에) 20대에 핏줄조차 못 남기고 그리도 아끼던 생을 아끼지 않았던 조국은 무엇이어서 이런 청춘들을 바쳤더냐? 조국이란 무엇이기에 이런 희생을 치러야 했더냐? 혁명 열사는 여기선 누구든 인생과 조국 이 엄숙한 물음 앞에 서지 않는가? 능을 찾는 사람들이여, 열사들이 지켜보는 눈앞에서 조국을 책임진 맹세로 목숨 같은 꽃묶음을 놓으시라.